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진도가 37페이지 7절은 설명이 됐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그래서 뭐 도로나 공원 같은 것들을 만들 때 그런 식의 어떤 절차가 있고 그 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을 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자세한 걸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1월 달 돼서 좀 배우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그 뒤에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42페이지 있죠? 예, 거기서부터 우리 지구 단위 계획의 기본 개념을 좀 이해하시고 또 이제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는 걸 좀 파악을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 지구 단위 계획은 행정청이 수립을 해주는 상세한 개발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행정청이 수립하는 상세한 개발 계획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개발 계획이 나오면 그 우리 토지 소유자들은 그 개발 계획에 맞는 형태로 개발 행위를 해야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 나왔을 때는 그런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서만 개발 행위를 하셔야 돼요. 그 지구 단위 계획에 맞지 않는 형태로 이제 개발 행위를 하면 예를 들어서 지구 단위 계획에서 어떤 건물을 이렇게 건축을 했고 건물의 층을 뭐 5층까지다 그러면 5층까지만 딱 지셔야 돼요. 그걸 위반해서 건축하면 이게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벌금. 그런 건 이제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배우는데, 근데 이제 일단 행정청이 만드는 상세한 계획인데 시험에서 어떤 게 주로 나오냐면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지구 단위 계획도 지금 보시면 도시관리 계획이죠. 우리가 지금 국토계획부에서 행정청이 만드는 계획을 배우고 있어요. 도시관리 계획이라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관리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6가지 내용으로 도시관리 계획이 결정이 되는데 도시관리 계획은 6가지 내용으로. 그래서 이 보면 그 이게 5번 도시관리 계획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도시관리 계획에 이렇게 6가지 내용이 있어서 이 5번 도시관리 계획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5번 도시관리 계획이라는 게 원래 번호는 사실 안 붙어요. 실무에서는 그냥 도시관리 계획 결정이 나왔는데 그 분류를 할 때 5번째에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에 결정 내용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을 하고 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장소 안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어 준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이게 선행되는 게 있네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려는 장소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먼저 지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을 이거를 수립을 하셔야 돼요. 이런 순서로 일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네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거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둘 다 이게 도시관리 계획이 결정이 있어야 되겠죠. 예. 도시관리 계획이 결정됐을 때 지구 단위 계획 구역도 지정되고 지구 단위 계획도 수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실 이제 그 기간도 하나 나오는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을 하는 도시관리 계획 결정이 있고 나면 이게 3년 안에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는 결정을 하셔야 돼요. 자, 말이 조금 이제 좀 이게 어려워지는데 자, 이렇게 아까도 항상 얘기했지만 자, 우리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을 하려면 도시관리 계획 결정해야 됩니까? 네, 결정해야 되죠. 이렇게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도시관리 계획 결정이라는 걸 하고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도시관리 계획이라는 것을 결정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을 하는 결정,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결정 이렇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3년이라는 기간을 둔다는 거죠. 3년. 3년 안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결정,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는 결정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이게 이번에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5년짜리가 생겼어요. 일부 지구 단위 계획은 5년짜리니까 혹시 이제 그 작년대 공부하신 분들은 이 3년에서 약간 예외적으로 5년으로 바뀌는 게 있었는데 그건 나중에 우리가 이제 1월달에 본 기본서 보시면 알 수 있고 일단 지금 그냥 3년 안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을 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데 3년을 주는데 이게 3년 안에 이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는 결정을 안 하면 이 앞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자체가 없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지지 않으려면 항상 지구 단위 계획을 3년 안에 수립해야 된다. 이게 나오셔야 돼요. 이렇게. 자, 조금 어렵죠? 일단 그러면 교재를 다시 한번 좀 보세요. 자, 42페이지 보시면 8절에 보면 이 01번에 지구 단위 계획의 의의라고 되어 있죠. 야, 지구 단위 계획이 어떤 계획이냐 이렇게. 이 보시면 자, 지구 단위 계획의 의의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하고 뭐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지구 단위 계획이 그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맨 끝에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든 설명 자체가 딱 들어오지 않아요 머릿속에. 굉장히 추상적인 설명인데 한마디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계획이다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걸 정의하고 있는데 이게 한마디로 상세한 개발 계획이라는 거예요. 행정청이 아주 세부적으로 계획적으로 개발 계획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개발해라 딱 정해 주는 거죠. 근데 중요한 쟁점은 이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는 지구 단위 계획은 어디서 만드는 거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이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나오고 여기서 보면 일부라는 표현이 있어요. 일부. 이렇게 일부. 자, 요거를 좀 신경 써서 한번 보셔야 돼요. 일부. 전부가 아니라 일부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에 대해서 자,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계획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 일부가 일단 전부로 바꾸면 안 돼요.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에 대해서만 만드는 계획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 주셔야 돼요. 일부에 대해서. 그러면 그 일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얘기예요? 여기 앞에 있는 표현을 한번 잘 보시면 우리 지난 시간에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라는 데가 이게 도시예요. 도시. 지금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 할 때 여기가 도시예요. 도시.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도시라는 개념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계획 수립 대상이 도시에 대해서 도시가 우리가 행정관청 중에서 우리가 이게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국가행정 다니고 그다음에 여기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그다음에 여기 이제 도라는 단위가 있죠. 그 밑에 보시면 시군구가 있어요. 시, 군, 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상태에서 도시가 어디냐면 여기죠.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그다음에 여기 경기도 이런 데는 도가 아니에요. 이게 너무 넓어서 그래요. 그래서 경기도 말고 경기도 밑에 있는 뭐 성남시라든가 무슨 뭐 군 이런 데를 우리가 도시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장소는 이런 도시에 이런 각자의 도시 서울특별시라든가 광역시라든가 자치시라든가 자치도 아니면 시군에 이런 도시의 전부예요, 일부예요. 일부.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서울시 전체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서울이라는 도시의 어디에 대해서 일부. 이 일부가 쉽게 생각하면 주로 이런 지역이에요. 개발지예요. 개발지. 신규 개발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주변에서 무슨 개발 사업을 한다 이렇게 발표가 나오면 거기가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으로 이렇게 묶이는 거예요. 이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을 해서. 그래서 앞으로 지구 단위 계획은 이런 도시계획 수립 대상적인 도시에 뭐에 대해서요? 일부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만 수립하는 계획이지 전부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그 의의가 그 도시의 일부 지역이 개발되면 그 지역을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행정청이 수립해 주는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도시의 일부를 이렇게 특정 장소를 정해서 거기다가 그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행정청이.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 그 공의번도 보세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및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절차 요거.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일단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고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건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이때 둘 다 여기 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죠. 예, 거기 보면 시도지사나 대도시나 뭐 시장원수 국토부 장관은 이분들이 이제 결정권자인데 결정권자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야 된다고 결정.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야지만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 변경도 할 수 있고 지구단위계획도 수립이 되는 거라고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셔야 돼요. 도시기본계획을 결정하셔야 돼요.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냈어요. 도시관리계획을 우리 그 지난번에 배운 것 중에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서 우리 그 지난 시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어떻게 했어요? 그 우리 그 지난 시간에 도시관리계획 이런 거 있었죠. 이반 결정 이런 거 기억나세요? 예, 이반 결정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반 결정 고시 이렇게 고시까지 그 중간에 의협심, 의견 청취, 협의, 심의 이런 거 있었죠. 의협심. 예, 그다음에 기초조사의 기 끝에가 뭐였어요? 열 이런 거.
그러니까 이반 결정, 뭐 의협심, 기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순서가 딱 잡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기초사도 해야 되고 의견 청취를 해야 되고 이런 이반이라는 걸 해서 협의와 심의를 다 거치고 나서 도시관리 계획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도시관리 결정되면 이게 이제 5번 도시관리 계획 결정이라고 구분을 해서 이런 지구단위 계획도 지정되고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이제 03번이 중요합니다. 그게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자, 요거 세 번째 거. 자, 세 번째 것은 그럼 이런 얘기예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려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먼저 정해야 되죠. 그럼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어디다 정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신규 개발지에서 이런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 법에는 그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장소인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할 때 그 지정하는 장소가 별도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03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이렇게 돼 가지고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이라고 그래서 이걸 우리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해요. 지정 대상이라고도 합니다. 지정 대상. 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어디다가 정할 거냐 이렇게 정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법으로. 아무데나 막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법으로 어떤 장소에서 하시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데나 막 지구단위 계획 구역 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는 장소는 별도로 정해져 있는데 근데 우리 그 여기서 이제 이런 걸 한번 좀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도시지역하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나눠서 정하셔야 돼요. 자, 우선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 땅이 있는데 땅이 있는데 우리 이런 거는 좀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건데 이게 용도 지역이 우리 용도 지역은 크게 여기 도시 지역이라는 데가 있고 여기는 관리 지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쪽 지역은 농림 지역. 그럼 여기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라는 데가 있었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게 우리나라 토지를 크게 4가지 용도 지역으로 일단 나누는 거잖아요. 도시 지역은 주로 개발할 수 있는 땅, 관리 농림 자연은 현재 개발하지 말고 보존 상태로 둬야 되는 땅 이런 성격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여기 도시 지역이라는 데가 있고 나머지는 비도시 지역이야.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여기 도시 지역이고 관리 농림 자연은 다 비도시라고요. 도시가 아닌 지역이다. 근데 문제는 도시 지역에다가도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할 수가 있고 비도시 지역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도시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성격 자체가 보존이니까 이런 자연환경이나 농림지역은 이런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 들어갈 수 있죠. 네, 들어갈 수 있으니 그걸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농림지역 땅이나 관리지역은 원래 개발이 안 되는 땅이에요. 관리지역도 원래 물론 이 관리지역도 일부 개발하는 땅이 있는데 주로 개발할 수 없는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발하기 어려운 땅이고 뭐 농림지역이야 뭐 농사짓는 목적이나 임원 목적으로 쓰는 땅이고 자연환경 보존 목적으로 쓰는 땅이니까 이 개발하기가 아주 어려운 땅이고 이것도 개발이 좀 어려운 땅인데 도시지역은 어차피 개발할 수 있는 땅이니까 이런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도시지역 외의 지역도 가능하다는 그런 걸 알고 계신다. 기본 개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존 지역도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어요. 네,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할 수가 있다. 근데 조건이 까다롭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우선 여기부터 보세요. 도시지역. 여기 도시지역은 교재를 보시면 42페이지에 그 03번이에요. 거기 양가를 1번에 보시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에서 도시지역 안에서 임의적이란 말이 동그라미 1번에 있고 동그라미 2번에 의무적이란 말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 임의적이라는 얘기는 거기 그런 어떤 특정 장소에다가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라는 거고 의무적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장소에다가는 꼭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임의적, 재량적이란 말은 지정을 할 수 있는 곳이고 지정하여야 한다는 의무적이죠. 네, 그렇게 구분을 해서 그거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특히 우리가 그 임의적은 다음 어느 하나의 지역의 전부 일부에다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할 수가 있다. 정할 수 있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정할 수 있다. 근데 용도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이렇게 밑에 이제 박스 안에 쭉 나오는데 그걸 암기하는 건 아니고 그 용도지구에다가 우리 지난 거 배운 것 중에 취락지구 좀 하나 쓰실래요? 취락지구. 우리 용도지구 중에서는 취락지구 이런 데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할 수 있는 이게 신규 개발지로 볼 수 있어요. 용도지구가 뭐 경관지구, 미관지구 이런 건 좀 어려운데 취락지구라는 게 들어가면 거기가 개발되는 장소로 보고 거기다 체계적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밑에 보세요.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그러면 밑에 택지개발지구 이런 게 우리가 이제 처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어려운데 우리가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이 뭐 하는 장소예요? 우리가 여기 사실은 이 4번 도시관리계획을 이제 다시 한번 또 다음 주에 볼 건데 우리 4번 도시관리계획은 무슨 사업하는 겁니까? 도시개발 사업, 이제 새로운 시가지를 최초로 만드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같은 정비 사업도 있었어요. 이렇게. 그럼 재건축 재개발 같은 정비 사업, 이런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게 있는데 이런 도시개발 사업이나 이런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사업하는 것도 장소가 필요하겠죠. 여기 우리 구룡마을이 도시개발 사업을 앞으로 할 거예요. 근데 구룡마을이 어디까지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건지 구역을 정해야 된다. 그게 도시개발구역이에요. 도시개발구역. 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할 때도 재건축 재개발 사업하는 그 장소가 정확하게 구역으로 나와야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용도지구 중에 취락지구, 도시개발구역 사업하려고 도시개발 사업하려고 도시개발구역을 정하고 정비 사업을 하려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하려고 구역을 정하고 토지공사가 땅을 수용해서 땅을 막 개발하는 사업하는 게 택지개발지구라고요. 그러면 그런 데가 뭐 나머지는 참고로 보시면 산업단지는 공장 짓는 곳이고 관광특구는 관광지로 개발하는 곳이고 그럼 이런 지역들을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신규 개발지니까 그 신규로 개발한다고 발표하고 뒤따라 들어가는 게 뭐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다. 이렇게 스토리를 만드셔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용도지구나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을 정합니까? 네, 정하는데 이거는 국토기획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법으로 뭐 도시개발구역을 정하고 우리 국토기획법 이외에 다른 법으로 정비구역을 정한다고요. 택지개발지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걸 정하고 나서 자 뒤따라 들어가는 게 뭐예요? 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왜? 거기다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체계적인 개발 계획을 행정청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제가 설명하는 건 암기하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지금 어떤 스토리를 기억하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뭐 택지개발지구든 도시개발지구든 관광특구든 이게 관광지로 개발될 때 관광특구라는 걸 정한다고요. 그걸 정하고 나서 우리 행정청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을 다 만들어준다고요. 근데 문제는 의무를 좀 보세요. 의무. 여기 좀 보세요. 여기 도시정안에서 지금 도시정안에서는 지정할 수 있다. 임의적이라는 데가 있었습니까? 네,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데가 신규 개발지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의무가 있대요. 의무. 도시정안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 지역도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뭐 다른 건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만 딱 볼게요. 자, 다음은 하나의 지역에 대해서는 거기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거 보시면 정비구역 또는 택지개발지구에서 이런 식으로 정비구역 또는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났다 이런 말이 붙었어요. 아까 우리 정비구역하고 택지개발지구가 아까 임의적 항목에 어디 있었어요? 임의적 항목으로 다시 이렇게 올라가 보시면 임의적 항목에 거기 동그라미 니은번에 디귿번에 정비구역이 있고 동그라미 리을번에 택지개발지구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면 원래 정비구역 정해지고 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잖아요. 근데 그게 정비구역이 정해지고 나서 뒤에 뭐 10년이 지났다 이렇게 붙어버리면 의무로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규정 자체가 의무로 바뀐다고. 근데 그거 자세히 보시면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비구역이면 재건축 재개발이니까 이렇게 아파트가 건설이 된 거라고요. 그 다음에 사업이 끝난 다음에 10년이 지나면 그 아파트가 노후화가 시작됩니까? 10년 지나면 우리가 아파트 낡아지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노후화되는 거를 예방하는 차원의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지구단위라는 게 무조건 새로 개발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건물 자체를 좀 노후화 같은 것들을 좀 예방하고 노후화 같은 것들이 천천히 되게 이런 그런 측면들이 이렇게 관리 측면의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이걸 지정하여야 한다 이런 느낌으로 좀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에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그걸 보시고 하시면 되겠는데 자, 이렇게 표현하면 이건 좀 틀리겠죠. 지금 정비구역이 아니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살짝 바꿔서 도시개발구역 지정되고 나서 사업이 완료가 됐어요. 도시개발구역에서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지났다 이렇게 돼버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는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 틀리죠. 일단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냈었어요, 과거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정비구역하고 택지개발지구이잖아요. 네, 그 임의적 항목에는 용도지구도 있었고 도시개발도 있었고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뭐 대주정사업지구 뭐 산업단지 관광특구 이런 게 막 나온다고요. 근데 거기서는 다른 거 말고 정택 고티게 정택은 앞글자를 따서 정택이라고 하는 건데 디귿하고 리을이 정택이가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나면 그때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꿔서 그걸 기술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정비구역만 나온다든가 그냥 무슨 뭐 택지개발지구만 나온다든가 이렇게 돼버리면 그때는 할 수 있다가 된다고 지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근데 아까 지금 이거는 정택이가 원래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도시개발구역은 사업이 끝나고 나서 10년이 지났더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해요. 이거는 하여야 한다로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다죠. 하여야 한다 아니면 이건 할 수 있다로 보시. 이게 보시면 이거는 그냥 하여야 한다가 아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하여야 한다 정확하게 하려면 정비구역하고 뭐가 됩니까? 택지개발지구잖아요. 이렇게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가 사업이 끝나고 나서 10년이 지나면 그때 의무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맞는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의무가 아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의무가 아니면 뭐 임의냐 이걸 따지지 말고 그냥 의무가 아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그 문제는 풀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 정택 이런 걸 기억하는 건 아니고 도시지역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규 개발지에다가 지정을 할 수 있다. 임의적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되는 곳이 있었다. 의무가 있었다. 의무 이렇게 둘로 나눠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고 이제 좀 있다가 지구단위기술이 투입이 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으로 가셔서 자 의무 옆에 이제 우리가 도시지역 외의지역으로 넘어가 보세요. 나머지 의무는 나중에 보셔야 돼요. 지금 그런 걸 다 보려고 하면 너무 이게 지역적으로 들어가니까. 그럼 도시지역 외의지역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하는 경우에 다음 어느에 하나 해당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할 수가 있습니까? 네, 있어요. 이게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이제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배우실 건데 여기 보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동그라미 1번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고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그게 어디 있나요? 지금 43페이지에 맨 위에 양가로 2번에 거기 이제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거기 도시지역 외의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정할 때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된다. 근데 다음 어느 하나가 박스 안에 동그라미 1, 2, 3번이 있어요. 네, 근데 걔네들 그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셔야 돼요. 나중에 가보시면. 특히 동그라미 1번을 잘 보세요. 그 동그라미 1번에 지정하려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 절반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거 이렇게 돼 있습니까? 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다가 4개 이렇게 쓰시면 4개. 예,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할 때 거기 계획관리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그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안에 들어가야 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 4가지가 맞으셔야 돼요. 이렇게 모두 맞으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들어갈 수 있다. 제가 아까 여기 좀 보세요. 이거 조금 어려운데 계획관리지역이 어디예요? 지금 이 관리지역을 지금 제가 이거 나누려고 하고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계획관리지역 우리가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이렇게 나누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기가 계획관리지역이에요. 관리지역은 보존관리, 생산관리라는 데가 있고 계획관리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이 관리지역 내에서 개발할 수 있는 관리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발이 일단 허용된 관리지역, 제한적이지만 보존관리나 생산관리는 개발이 어려운 관리지역이고 근데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자 이 노란색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씌워요. 근데 여기 노란색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자 요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노란색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금 들어가는 이게 이 규모로 들어가는데 여기 지금 계획관리지역이 얼마큼 들어갔어요? 이만큼 들어갔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될까요? 요거랑 차이점을 잘 보시면 계획관리지역이 적어도 이 노란색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면적의 얼마 이상? 예, 절반 이상 거기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박스를 딱 정하고 이 박스 안에 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면적이라고 했을 때 이 안에서 절반 정도 이상이 뭐로 들어가셔야 돼요? 계획관리지역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럼 나머지는 여기 보존관리나 생산관리지역이 들어갈 수 있나요? 이거 우리 나머지 조건이라는데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중에서요 나머지 조건이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거 하나만 좀 알아두시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씌울 때 이렇게 항상 우리가 이 전체 노란색 지구단위 중에서 얼마 이상 절반 이상은 무슨 쪽으로 계획관리지역 쪽에 들어가게 하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 나머지 용도 지역이 생산관리나 이런 보존관리지역으로 끼면 되지 이렇게 끼면 안 돼요. 이렇게 이건 안 돼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네, 농림이 끼면 안 돼요. 이렇게 농림지역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씌우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굉장히 좀 중요한 개념이고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은 항상 용도 지역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땅에 용도 지역이 깔려 있고 그 용도 지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 위에다 이렇게 씌우는데 밑에 땅 용도 지역이 어떤 상태로 이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들어갈 거냐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한 이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실무적으로 이제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이 실무적으로 어떤 거냐면 이런 거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 부분 여기 보전 관리 부분하고 생산 관리 부분이 좀 들어가 있습니까?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 이렇게. 그럼 지구 단위 계획구역 들어가면 지구 단위 이게 수립이 돼서 체계적인 개발 계획이 나오면 그거대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땅값이 올라가요. 보전관리지역 땅, 생산관리지역은 실무 가면 그거 개발하기 어려운 땅이니까 그거 개발 안 된다. 이런 느낌으로 잘 중개도 안 된다고요. 땅값도 이렇게 낮게 평가돼 있고. 근데 이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씌워지면 어떤 일이 생겨요? 땅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땅을 잘 우리 투자했다가 나중에 큰 그 땅값의 차익을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잘 봐야 된다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느낌상 이런 느낌이 나요. 여기 계획관리지역하고 옆에 있는 보전관리지역입니까? 지구 단위를 씌울 때는 이렇게 계획관리지역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묶이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에서 도로 하나만 넘어가면 보전관리지역 땅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 실무 가서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이쪽은 계획관리지역, 이쪽은 보전관리라고요. 그러면 여기 계획관리에서 멀리 떨어진 보전관리는 안 되겠죠. 이런 거는 이렇게 묶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씌워서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되려면 계획관리지역이 절반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계획관리지역 옆에 있는 보전관리라든가 계획관리지역하고 바로 옆에 있는 생산관리지역을 나중에 잘 보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생산관리지역 땅을 여러분들이 합격하셔서 실무활동을 하실 때 특히 토지중개 같은 거 하실 때는 생산관리나 보전관리 땅은 땅값이 싸요. 뭐 경기도 이런 데 가보면 뭐 50만 원 다 밑으로 형성돼 있을 거라고 이렇게 뭐 20만 원 땅도 있을 거고 그럼 그런 땅을 잘 봐야죠. 우리가 이미 이런 계획관리 지역은 이미 비싸요. 그러니까 주식도 이렇게 좋은 정보가 있으면 가격이 올라가 있죠. 그런 것처럼 땅도 이렇게 이미 개발할 수 있다 이런 그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면 이런 건 당연히 비싸겠죠. 계획관리 지역 땅은 생각보다 비싸다고요. 뭐 주유소 같은 걸 하고 싶다 뭐 이렇게 하는데 계획관리 지역에서는 그런 게 허용되고 약간의 개발이 가능하다고 4층 이하로 개발할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은 계획관리 지역이 개발할 수 있는데 무조건 뭐 15층 짓고 이런 건 안 되고 4층 이하의 어떤 상가라든가 4층 이하의 건물로 개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생산관리나 보전관리는 개발이 어려운데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씌울 수 있다. 다시 한번 그 교재 보시면 거기 안 가로 2번에 그 도시지역 외지역도 그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 케이스든 2번 케이스든 3번 케이스든 그 세 케이스 중에 하나만 맞으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씌울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1번만 보시면 돼요.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 면적이 얼마 이상? 절반 이상이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 들어가야 됩니까? 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 있습니까? 네, 그게 이제 4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중에 나머지 요건, 면적 요건, 무슨 뭐 기반시설 요건. 원래 제가 한번 써볼까요? 그 나머지 요건이 뭐냐면 이게 이 나머지 요건이 보전관리나 생산관리 들어가야 되지 이렇게 아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구 단위 계획 시험 이건 안 된다는 거. 이건 안 돼요. 왜냐면 계획관리적 반 이상 들어갔지만 나머지가 뭐로 들어갔습니까? 농림지역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여기 나머지 요건은 보전관리지역이나 또는 무슨 관리적으로 생산 관리 이렇게만 들어가야 된다. 보전관리나 생산관리만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사실 이게 또 면적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4가지 요건 중에 여기 동그라미 1번 나머지 요건 면적 요건. 면적 요건이 이런 거래요. 여기다가 아파트를 지을 형태로 개발할 때는 기본적으로 면적이 30만 이상 이런 조건이 있어요. 여기 면적이 아파트 같은 걸 짓는다. 아파트로 개발한대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씌워서. 그러면 기본 면적이 이게 30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이상은 되셔야 돼요. 그 면적을 이걸 크게 하라는 거예요? 적게 하라는 거예요? 크게. 30만 이상으로 아파트를 대규모로 지라는 거. 몇천 세대가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거기 기반시설도 잘 들어갈 수 있고 소위 말하는 우리 민간 뭐 마트도 들어올 수 있고 이런 거죠. 이게 아파트 세대가 적으면 우리 뭐 민간 무슨 뭐 롯데마트나 이마트가 못 들어오죠. 그럼 그쪽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기왕 개발할 거면 대규모로 개발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어떤 경제 생활할 때는 규모가 크면 훨씬 더 뭐 원가 같은 것도 절약할 수 있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리비 같은 경우도 아파트 세대수가 크면 관리비가 생각보다 좀 적게 나오죠. 조금만 세대보다. 그게 다 규모의 경제 아니에요. 우리 개론 시간에 보면 규모의 경제에서 대규모로 이렇게 어떤 소비를 하면 이렇게 무슨 뭐 조달받을 때도 많이 싸게 받을 수 있잖아요.
조달하는 사람도 가격 때문에 많이 할인도 해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뭐 하다못해 뭘 하더라도 하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더라도 이렇게 들어오는 그 입찰 가격이 훨씬 더 쌀 거라고요. 이게 워낙 그 단지가 크다 보면 그런 것도 많이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요건 같은 거를 채우고 그다음에 면적 요건 채우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쪽지 이런 게 있어요. 기반시설이 잘 공급되실 여기다가 기반시설을 잘 설치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자연환경 같은 경우는 이 자연환경 요건에서 자연환경 같은 것들을 잘 보존할 수 있는 이런 요건들이 이게 환경 요건이죠. 기반시설을 잘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아파트 지을 때는 큰 규모로 개발해야 되고 장소가 이렇게 묶어야 된다. 여기 계획관리 지역이 절반 이상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렇게 보전관리나 생산관리 지역 쪽으로 넣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씌워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무적으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나중에 우리 뭐 합격해야지 뭐 실무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미리 그런 걸 좀 알아두시면 이런 보전관리나 생산관리 지역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중개행위 할 때 그 보전관리 지역 땅 생산관리는 개발이 어렵다고요, 사실은. 근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씌워지면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됩니까, 여기가? 되죠? 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어떤 수익을 창출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개발할 수 없는 땅에서 개발할 수 있는 땅으로 바뀌면 항상 지가는 올라갑니까? 네, 그럼 지가 올라가는 차익을 누가 먹을 거냐 이런 문제잖아요, 지금. 그럼 내가 먹어야지, 그렇죠? 내가 중개해서 내가 먹어야지. 그거를 남이 먹게 두고 있어야 됩니까? 이쁜 여자가 있으면 내가 뺏어서 내가 먼저 결혼해야 되는 거, 그죠? 내가 먼저 차지하고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죠, 이게. 남이 가져가겠지 해가지고 나는 안 돼 이렇게 살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이제 남들은 그렇죠. 남들이 이런 걸 보면 막 부동산 투기했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투기했다는 말 자체는 그 결국에는 질투심이에요. 남이 돈 버는 거에 대한 배 아픈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배 아픈 거 가지고 막 이제 그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 사람 국민들이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공부를 본인들이 해서 그렇게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보이면 눈에 보이면 그런 말을 안 해요. 제가 앞으로 할 거니까. 근데 부동산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모르니까 또 남들 돈 버는 건 배 아프죠. 자기가 월급 이렇게 생활하면서 막 한 달에 뭐 열심히 일해도 뭐 3,400씩 버시고 이렇게 그것도 뭐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근데 그렇게 벌으면 근데 뭐 남들은 뭐 이렇게 한 번에 땅 같은 거 이렇게 사고 팔고 가지고 뭐 3천만 원씩 벌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배가 아프죠. 그러면서도 이제 막 겉으로는 저런 거 해가지고 우리 나라가 망한다 막 그러잖아요. 그 나라 망할 일이 뭐가 있어요. 어차피 땅값 오르는 거잖아요. 그 돈은 누가 먹든지 먹는 거라고요. 항상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근데 그게 원래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이렇게. 그 자기가 그걸 못했다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막 해서 그런 식 여론을 만들고 이러면 이게 안 된다고요. 그러면 발전이 없는 겁니다. 이게 사회가. 남 잘 되는 걸 자기 칭찬해주고 나도 거기 일 배워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부동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훨씬 더 우리나라가 부동산 쪽으로 훨씬 더 다른 시각을 접근하면 훨씬 더 우리 국민들이 더 경제적인 부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근데 지금은 일부 관심 있는 사람들 막 투자해서 돈 버시고 그러니까 이 사회적으로 위화감이 생긴다고. 우리 보편화가 돼야 된다. 부동산에 대한 그런 마인드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그런 투자 목적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계속 우리나라가 지금 뭐 어느 정도 발전했지만 또 계속적으로 개발한 지역들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정부가 사실은 이제 어떤 개발권도 정부가 독점을 하면 좀 문제가 있어요. 지금은 정부가 다 인하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뭐 일부 공무원들이나 높은 분들이 자기네끼리 그런 정보를 공유하고 자기네끼리 미리 투자해서 돈 벌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게. 그런 정보가 있으면 다 공개를 해서 한 1년 전에 여기 개발할 거니까 민간들이 이렇게 자금 모아서 알아서 투자하십시오. 이렇게 가야 된다고 사실은. 정부가 모든 인허가권을 독점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시민단체 하나 만들어가지고 정부 인허가권 같은 경우를 좀 완화할 수 있게 사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지 온 국민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투자해서 그러니까 이게 월급 받아 생활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서 요즘엔 다 이게 통신이 발전했기 때문에 다 정보를 알 수 있어. 공개만 하면 되는 거라. 근데 요즘에도 계속 인허가권을 정부가 딱 독점하고 있으니까 나를 끌려가 조사받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이게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건 뭐 누구를 이제 선진화가 된다는 거죠. 정부가 이렇게 계속 외국은 그래요. 외국은 선진화 그런 식으로 많이 간다고. 그래서 인허가권 같은 경우를 너무 정부가 독점하지 말고 이게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인허가라는 것도 그런 게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넣어서 이 자료를 넣어가지고 그런 자료 자체가 법적으로 요건이 맞으면 허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실 이제 컴퓨터가 인허가를 내주는 그런 사회가 온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행정처의 공무원들이 판단하다 보면 자꾸 재량권을 행사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인허가권도 요건을 딱 객관적으로 만들어서 그 요건만 딱 맞춰서 서류를 넣으면 허가 나올 수도 있고 그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는지 불허가 사유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투명한 사회가 된다고. 그러니까 투명한 사회로 가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독점을 하면 그럼 자꾸 부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법을 배우시다 보면 이런 인허가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인허가는 되는 거죠. 대부분 요즘에 그렇게 안 하시는데 과거에는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일부 뭐 좀 정직하지 못한 공무원들이 그 인허가권을 본인들이 그러니까 환경에 걸어버리면 대부분 재량적인 그런 판단이 나온다고요. 환경 막 데모하고 막 그러는데 환경운동분들이 뭐 개발한다면 막 데모하시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개발하는 사람들이 그분들하고 만나서 어떤 타협을 하면 그때 그 사이에 금전이 오가고 막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그러다 버리면 이게 나중에 어떤 그런 부조리가 되는 거잖아요. 뭐 시민단체든 뭐든 간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 만약에 지적을 하면 그거에 대한 보완 대책을 세워서 다 공표하라는 거예요. 공표해서. 그래서 인허가가 나왔으면 그 자료를 다 공개해서 정말 투명하게 나왔네. 이렇게 되면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법 상태에서 이제 보전관리나 생산관리 지역 쪽에 와서 보전관리나 생산관리 쪽에 와서도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대신 그 조건이 여기 계획관리 지역하고 옆에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이런 땅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묶여서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뭐 스토리가 좀 복잡했지만 결론은 이거네요. 도시적에서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까? 네, 도시적 안에서는 지정할 수 있는 곳, 그 신규 개발지, 용도지구. 다시 그 42페이지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상황 정리를 해보면 03번에 42페이지 03번에 그 양가로 1번. 자, 그 임의적 용도지구나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뭐 관광특구 이런 지역들은 신규로 개발하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도시지역 안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을 하여야 하는 곳도 있습니까? 하여야 한다. 의무.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정택이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나면 건물 자체가 노후화가 시작되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의무적으로 지정을 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후화 같은 것들을 예방하고 좀 지연 같은 걸 시키기 위해서. 근데 양가로 2번에 보면 도시지역 외의지역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됩니까? 네, 도시지역 외의지역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네요. 여기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이런 관리 지역에다가 아까 우리 이렇게 뭐 나머지 요건 같은 거 맞춰서 절반 정도 이상을 계획 관리적으로 놓고 나머지 지역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는 보전 관리나 생산을. 그다음 여기 보십시오. 따로 언급은 안 할 건데 농림 지역도 지구단위 계획 구역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농림 지역도 가능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자연환경 보전 지역도 온천 같은 거 막 나오고 그러면 관광지로 이렇게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지구단위가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나 농림 지역도 개발하기가 아주 어려운 땅이죠. 그렇죠? 근데 거기도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동그라미 2번하고 3번이에요. 그 지금 어려워서 못 봐요. 어디 동그라미 2번입니까? 네, 그 43페이지에 그 상단부 양가로 2번에 보시면 그 박스 안에 동그라미 2번 그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치 요건이 맞을 때, 그 3번에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행위 제한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할 때, 그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농림지역이나 이런 자연환경 보전 지역도 지구단위 계획 그걸 씌울 수 있다는 근거 조항입니다. 여기.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지금 거 어려워서 못 보니까 이렇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도 조건이 맞으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들어가서 체계적인 개발 계획이 나온다. 그럼 개발 계획이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실무적으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그 요건을 잘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실무 가서도 그런 요건이 잘 맞으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관청한테 가서. 거기서 이제 개발을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그 04번에 보시면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 그 내용은요. 지금 이게 어떤 스토리로 지어내는 겁니까? 지금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들어가고 나면 이제 04번에 보시면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야 됩니까? 좀 전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했어요. 그럼 아까도 봤지만 이쪽에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을 했으면 도시관리계획 결정해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는 거죠. 수립이 되죠. 이렇게. 그럼 그 지구단위 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구단위 계획 여기 보시면 내용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 어떤 내용을 들어갈 거냐 뭐 이런 거예요. 상세한 개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세한 개발 내용. 상세하게 상세한 개발 상세한 개발 관련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그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는 거기 뭐 3번 같은 거 대표 좀 볼까? 3번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자, 어떤 지역을 개발할 때는 기반시설이 제일 먼저 필요하죠. 기반시설. 기반시설을 어떻게 만들 건지, 기반시설, 뭐 도로라든가 공원, 학교를 어떻게 만들 건지, 배치,
규모. 그 다음에 그 밑에 5번 건축물의 5번을 좀 볼까요?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물의 높이. 자, 우리 요 단어. 자,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라는 게 무슨 제한이에요?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종류 제한이죠? 우리 그 지난 시간에 배운 용어인데. 자, 이런 걸 잘 아셔야 돼요. 이렇게 용도 제한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 단어가 머릿속에 이해가 안 되면 계속 이게 모르는 상태로 가버린다고요. 용도 제한이라는 게 건물의 종류 제한이에요. 종류 제한. 어떤 종류 건물은 된다, 어떤 종류 건물은 안 된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같은 걸 수립하면서 주유소는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 건물에서 주유소는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위험하니까. 또 건물을 져가지고 다른 업종들은 되는데 목욕탕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종류 제한이에요. 자, 이런 거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하는 거야.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이게 우리 건폐율 용적률은 지난시간에 건물의 크기죠. 그렇죠? 지난 시간에 우리 건폐율 같은 경우는 이 공식을 보면 분모가 대지 면적이고 위에가 건축 면적이에요. 그래서 보통 건폐율은 뭐 50%, 60% 이렇게 정해집니다. 21가지 용도적 이름별로. 그러니까 만약에 50%면 자기 대지가 1000제곱미터가 있었을 때 50%면 건축 면적 500으로만 져라. 자기 땅에서 500 정도만 차지하고 건물을 져라는 거예요. 땅 면적을. 그러니까 우리 용적률 같은 경우는 뭐였어요? 용적률. 용적률은 분모가 대지 면적이고 위에가 연면적이니까 연면적이라는 게 이게 이을연자라서 1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 이렇게 1층, 2층을 올리는 과정에서 그 올리는 층 자체의 면적을 각각 구해서 그걸 더하시면 연면적이니까 만약에 이게 용적률이 보세요. 용적률 아까 우리 건축 면적이 이게 50%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땅에 1000제곱미터가 있었을 때 50%면 건축 면적이 500이에요. 500. 500으로 이렇게 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축 면적이 1층 바닥 면적으로 보고. 만약에 용적률이 200%면 몇 개 층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암산 간단하게 보면 이게 똑같이 1000이라고 생각해서 1000제곱미터에서 500으로만 이렇게 건물을 짓는데 이게 연면적이 이게 200%면 용적률이 200%면 연면적은 2000 짓는 거죠. 이게 자기 땅의 2배를 연면적을 내주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4개 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500, 500, 500 4칸 치면 이게 2000이 채워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건폐율과 용적률을 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해주는 거예요. 정해주는 거예요. 별도로 이렇게 정해줍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배우시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주로 이게 완화가 돼요. 완화요, 강화돼요. 완화가 돼요. 완화. 그러니까 완화가 되는 건 좋은 거죠. 지구단위 계획이 좋은 현상이 생긴다. 지구단위 계획을 잘 지켜서 건물 지으면 인센티브를 준다고요. 그래서 이게 지구단위 계획, 거기다가 완화라는 표현을 쓰면서 건축물의 높이까지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에 들어갈 내용들이다. 이렇게 높이까지. 그럼 지금 좀 전에 우리 3번에 기반시설의 설치 같은 거, 기반시설의 배치 뭐 이런 것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그다음 6번에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라는 것도 세부적으로 정하는 거죠. 네, 좀 이렇게 세부적인 느낌. 건물의 색깔은 무슨 색깔을 쓰시오. 건물의 배치는 어떻게 배치하죠. 형태. 그다음에 옆에 건축선이라는 게 이 건물 지을 때 넘어오지 말라고 선을 하나 거줘요. 건축선이라는 선이 있어요. 도로 쪽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거. 네, 환경계획이라든가 경관계획, 교통처리계획. 이게 다 지구단위계획 내용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이렇게 봤을 때 다시 거기 박스 위에를 좀 보세요. 거기 43페이지 보시면 06번에 지구단위계획 내용에는 9가지 내용을 지구단위계획 내용으로 이렇게 보는데 3번과 5번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요. 지금 3번에 아까 제가 좀 전에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가 3번이고 5번이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라는 게 있습니까? 네, 그게 지금 그 두 가지 항목은 아주 중요한 항목이니까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이 될 수 있다예요. 포함이 되어야 한다예요. 네, 걔네들은 꼭 포함이 되어야 한다예요. 포함이 되어야 한다. 의무적으로. 그런데 그럼 나머지 제가 하나만 더 지적해 보면 교통 처리 계획, 교통을 처리하는 계획,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이런 항목은 지구단위 계획 내용으로 포함이 될 수 있다예요. 포함이 되어야 한다예요. 예, 이건 될 수 있다라는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3번과 5번을 잘 봐야 되겠네. 3번과 5번 항목은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 줄 때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 지금 오늘 이번 시간에 공부할 때 포함할 수 있다, 포함해야 한다. 이것도 의무고 임의라는 것도 따졌지만 아까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할 때도 여기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데가 있었습니까? 여기도 아까 우리 정태기에서 사업 완료 10년 그것도 의무도 있었잖아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할 때도 지정할 수 있는 것 신규 개발지. 그중에 정태기 같은 경우는 10년이란 말이 보통 의무로 바뀌어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내용을 만들 때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어 줄 때도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게 있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률 높이 이런 것들은 지구 단위 계획에 꼭 포함시키셔야 돼요. 근데 그 나머지 이외의 것들 건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환경이나 경관 계획, 교통 처리 계획 이런 애들은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은 내용이지만 포함을 시킬 수 있다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자, 넘겨보세요. 이제 그 다음에 공업원에 보시면 거기 보면 완화라는 말이 있습니까? 완화? 완화.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을 잘 지켜서 건물 지면 그 박스 안에 써 있는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법 규정을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완화. 인센티브를 준다고. 인센티브.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을 잘 지켜지면 뭐 거기 건폐율 용적률 같은 거 건축 제한, 또 건축법상 여러 가지 규정들, 주차장법상 부설 주차장 이런 거 부설 주차장이라는 게 뭐예요? 주차장 대수 만드는 거 대수. 주차장 대수를 우리가 건물 사이즈에 따라서 몇 대 이상 만든다 이런 거 있죠? 근데 그런 걸 완화시켜 준다고요. 주차장 대수 같은 걸 완화시켜 줘 가지고 뭐 100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80대로 줄여 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 건축주에서는 굉장히 좋죠. 그 주차장 대수를 이렇게 줄여 주면 다른 쪽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완화시켜 주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실효. 자, 이게 실효라는 게 뭐가 실효냐? 실효라는 말의 뜻은 없어진다는 거죠. 이거 하나만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효. 자, 실효는 이런 거네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아까 여기 보십시오. 이쪽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도시관리 계획 결정고시 이렇게.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기 위해서 도시관리 결정고시 했으면 몇 년 안에 3년 안에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는 결정고시라는 걸 해야 됩니까? 여기서 결정고시라는 게 도시관리 계획 결정이라는 거야. 3년. 그 일을 그렇게 처리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요거 지정 자체가 이게 실효가 돼요. 도시관리 계획 결정이 실효가 돼서. 다시 한번 읽어 보세요. 거기 44페이지. 자, 그 06번. 자, 그 동그라미 1번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고시로부터 3년 안에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고시가 되지 아니하면 그러면 3년 되는 날 어떤 날에? 다음 날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그러니까 3년이 되는 날까지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고시 안 하면 계획을 안 만들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3년 되는 날 다음 날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을 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이 어떻게 돼요? 실효가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3년 이내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고시가 안 되면 3년 되는 날 다음 날에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는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정하는 도시관리 계획 결정이 실효가 된다. 그러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없어지는 겁니까? 그럼 지구 단위 계획 만드는 것도 포기하는 거야? 그럼 그쪽 개발이 안 된다는 거 이제 앞으로는. 원래는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어도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우리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서가 나오면 5년짜리 예외가 있어요. 이게 5년짜리 예외가 생겼어요, 새로. 그래서 5년짜리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정한 다음에 5년 안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다는 예외가 있는데 그게 이제 주민들이 제안했을 때 제안을 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으면 이게 5년으로 바뀌어요. 이게 새로 생긴 겁니다. 올해 시험에서는 안 봤는데 이 법이 개정돼 가지고 이제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자, 이게 공부하는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어떤 계획이에요? 도시의 일부에 대해서 행정청이 만들어주는 상세한 개발 계획.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해주는 계획인데 상세하게 개발해주는 계획인데 이 도시의 전부에다 하지 말고 이런 도시의 일부에 대해서 개발할 때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다. 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려면 일단 지구 단위 계획 구역부터 지정을 먼저 해야 됩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 도시 지역에서는 지정할 수 있는 곳, 지정해야 되는 곳. 비도시 지역도 요 까다로운 조건이 맞으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을 만들어주고 그 내용 중에 의무적으로 포함될 사항이 있었잖아요. 임의적도 있었고 이렇게 이런 건 의무적으로 포함될 사항 2개. 나머지는 이미 실효주의에서는 3년이라는 기간 같은 걸 좀 기억을 하시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고 나면 3년 안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그 나머지 이제 개발행 허가부터 또 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